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정자교 인도 부분이 무너져 보행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정자교는 지난해 분당구청이 실시한 정기 안전 점검에선 양호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성분이 들어간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이고 고등학생들에게 건넨 2명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일당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서울 강남 납치 살인 사건 혐의로 구속된 연지호, 황대한, 이경우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사주한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 한 명도 경기도 용인에서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입 수시 전형에 반영되는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 전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학폭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시기까지 늘리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어젯밤부터 제주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쳐 국내선 22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대체편을 찾는 승객들로 북새통을 이룬 제주공항은 오후 들어 호우주의보와 강풍특보가 해제되면서 점차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의혹 등으로 법정에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4건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 출두 후엔 검찰 기소는 엄청난 선거 개입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안전등급 양호, 중대 결함 없음. 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없다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정자교 보행로가 무너졌죠. 다리가 무너진 사고는 1993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 30년 만인 듯합니다. 정자교는 분당에 있는 사람이라면 안 건너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교통의 중심에 있고 다리 밑은 넓고 벤치도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수십 명이 모여서 에어로빅을 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무너진 거죠. 멀쩡하게 길을 건너던 주민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먼저 이재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한쪽 보행로가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콘크리트 절개면 사이로 철근들이 튀어나와 있고 넘어진 신호등과 표지판은 아무렇게나 놔둔 겁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교량의 보행로 부분이 붕괴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난간이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나, 멀쩡하던 다리가. 처참하네요. 이 사고로 교각을 건너던 행인들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미처 빠져나올 틈도 없이 순식간에 사고를 당한 건데 잔해물과 뒤엉켜 추락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리 중간 지점 쪽으로 향하던 4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뒤따르던 20대 남성도 밑으로 떨어져 허리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도로 쪽은 괜찮고 인도 쪽만 붕괴된 상태입니다. 마침 두 사람이 인도를 걷고 있다가 붕괴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정자교는 정자동과 정자 1동을 동서로 잇는 108m 다리인데 이 중 동쪽 50여 미터가 무너진 겁니다. 성남시는 다리를 지나가는 상수도 파열과 교량 노후화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붕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무너진 분당 정자교는 오는 6월이면 지은 지 만 30년이 되는 노후 교량이기에 그동안 안전점검을 빼지 않고 해왔다고 성남시는 주장합니다. 가장 최근 정밀검 점검에선 가벼운 문제가 발견돼 4개월에 걸쳐 보수를 마쳤다는데 그럼 대체 왜 무너진 걸까요? 이어서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당 정자교는 1993년 6월 분당 신도시 개발 때 건설된 다리입니다. 올해로 지은 지 만 30년. 하지만 2년에 한 번씩 하는 정밀 안전점검에서 정자교는 2017년 B등급을 받고 2019년과 2021년에 C등급을 받았습니다. B등급은 양호, 그보다 낮은 C등급은 일부 보수가 필요하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게다가 2021년 C등급이 나오면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보수 공사도 마쳤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교량 자체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리를 지나가는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충격을 준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교량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인 파악 후 그 결과에 따라 교량에 대한 정밀 보수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붕괴의 원인도 확실치 않자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불안감이 많죠. 이런 사고로 나도 여기 아파트 살고 또 여기에 내가 또 영업도 하는 사람인데. 성남시는 정자교뿐 아니라 성남 시내에 있는 211개 교량 전체에 대한 안전도를 급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수는 함부로 마시지 마세요라고 들어왔지만 설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료 시음 행사에서 주는 음료까지 조심해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집중이 잘 되는 이야기라며 학생들에게 나눠준 음료에 마약이 들어있었거든요. 먼저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된 차량에서 내린 여성 2명 손에 하얀 박스와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또 다른 골목에선 자주색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비슷한 흰색 봉투를 두고 서성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집중력에 좋은 음료라며 마약을 나눠준 일당들이 CCTV에 포착된 모습입니다. 일당들은 무료 시음회를 가장했습니다. 일당이 배회한 학원가 골목입니다. 이들은 2인 1조씩 조를 꾸려 서울 강남 일대를 돌며 학생들에게 마약을 건넸습니다. 접수된 신고만 무려 6건. 학생들을 상대로 한 신종 마약 범죄에 학부모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제 보고서도 너무 놀라서 애들이 여기가 마이단이거든요. 이 근처에 나눠줬다는 거는 여기 아니면 대치동 쪽으로 애들이 많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경찰이 현재 특정한 용의자는 4명. 이 가운데 40대 여성 1명을 검거했고 40대 남성 1명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추가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학생들에게 마약을 먹이면 이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길래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서울 강남 학원가를 덮친 마약 공포, 사회부 민경은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민 기자, 마약이 든 음료수를 어떻게 위장했기에 학생들이 이렇게 속아 넘어간 겁니까?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메가 ADHD라는 라벨을 붙인 음료수였거든요. 지금 사진으로도 나오는데 네, 보입니다.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라는 문구를 써서 고등학생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나름 성분표까지 써놨는데 비타민 B1인 티아민 질산염,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약인 시트르산 나트륨, 감기약 등에서 단맛을 내는 스테비아 등 실제 의약품에 들어가는 다양한 성분을 적어놨거든요. 이런 점들을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대형 제약사 이름까지 적어놨잖아요. 저희는 지금 이렇게 좀 가려드리긴 했지만. 네, 음료 이름 아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대형 제약사 이름이 써져 있었습니다. 네. 피해자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해당 제약사는 MBN에 해당 제품을 포함해 ADHD 관련 약품을 시중에 아예 판매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원래 좀 파는 약인가 디자인 보신 적이 있나 해가지고 파는 약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대형 제약사 역시 이들 범죄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용의자는 총 4명인 거죠. 네, 이들은 2명씩 2개 조를 지어서 마약 음료수를 유통했는데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명은 경찰의 추적 끝에 오늘 새벽 검거했고 다른 한 명도 어젯밤부터 나온 언론 보도를 보고 오늘 오전 경찰에 자수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에 대해서도 경찰이 추적 중입니다.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는 조사에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수인지는 몰랐다며 모르는 사람이 시켜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배후에 마약 유통을 계획한 주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들이 이런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뭘까요? 뭐 마약에 중독되게 하려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직접적인 이유로는 금전이 꼽힙니다. 실제로 이들은 이 음료수를 건네주면서 피해 학생들 부모의 연락처를 받았죠. 그 후 부모에게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당사자인 한 학부모는 당신의 자녀가 마약을 투약했으니 500만 원을 들고 나와 자신들에게 건네라라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금전적인 피해는 아직까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전문가들은 금전적인 이유를 떠나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 투약자를 늘리려는 시도로도 해석합니다. 마약이라는 게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또다시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광범위하게 본인들이 그 마약을 투약시켜서 그 경험을 하게 한 다음에 판매를 하려고 하지 않았나.
계속해서 이 약을 사 먹을 건지 복용할 건지 엄마 아빠한테 물어볼게요 하면서 번호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들에게 속아서 마약 음료수를 마신 총 6명이라고 하던데 이들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음료수에 들어가 있던 것은 필로폰입니다. 어우. 피해자들은 어지러움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원래는 이제 주사로 혈관에 투약하는 약물이니만큼 이렇게 마셔서는 다행히 강한 마약 효과나 부작용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우선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이렇게 연루된 사건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이제 신고를 꺼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네. 또 범행이 일어난 지역에서는 평소에도 집중력에 좋은 약이라면서 이렇게 시음 행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종종 있었다는 목격담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일당의 배후에 주범이 따로 존재한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와야겠네요.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 아주 질이 안 좋은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민경현 기자와 뉴스적 함께했습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을 벌인 3인조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모두 30대로 황대한, 연지호, 이경우 이렇게 3명입니다. 이외에도 주범으로 알려진 이경우에게 착수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배후도 체포됐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납치 살해 3인조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모두 30대 남성으로 황대한과 연지호는 범행을 실행에 옮겼고 이들에게 범행을 지원한 주범은 이경우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3시쯤 이 씨에게 착수금을 건넨 혐의로 공범 40대 유모 씨를 경기 용인의 한 백화점에서 체포했습니다. 유 씨는 주범 이 씨에게 착수금 4천만 원을 건넨 정황이 드러나 강도살인 교사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와 피해자 등 코인 투자자들은 이들 부부가 시세 조정을 했다고 의심해 공갈과 협박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살해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받기도 하는 등 우호적 관계였지만 사이가 틀어진 뒤 유 씨 부부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들여다보는 등 이 씨에게 실제로 착수금을 건넸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 씨 부부는 착수금 지급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범행 계획 단계에만 가담해 입건된 20대 남성은 차량 렌트비 약 200만 원을 받아 강도 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윗선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경찰이 범행 동기를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피해 여성은 납치되고 불과 서너 시간 만에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정 좀 전에 납치됐는데 새벽 3시쯤 대전 대청댐 인근에서 살해됐다고 하니까요. 그럼 처음부터 살인이 목적이었을까요? 참, 경찰이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를 추적한 건 사건이 발생하고 한참 뒤인 다음 날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납치범 일당이 피해 여성을 납치 이튿날 새벽 2시 30분부터 3시 사이 대전 대청댐 인근에서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밤 11시 46분쯤 서울 역삼동에서 귀가 중인 여성을 납치하고 나서 26분 만에 서울 톨게이트를 빠져나가 1시간도 못 돼 용인에서 공범인 이 씨를 만난 뒤 대청댐을 들렀다가 6시 55분쯤 대전 IC를 통과했습니다. 납치된 뒤 약 3시간 동안 생존해 있던 것으로 알려진 여성은 이곳 대청댐 인근 야산에 유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확한 살해 시점은 부검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행 차량에서 발견된 마취제가 묻은 주사기를 근거로 주범 이모 씨의 아내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간호사인 아내가 근무 중인 성형외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구체적인 범행 과정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마취 성분 약품 확인을 하셨습니까? 확보가 하셨는지요? 수사사항이어서 한편 숨진 여성의 휴대전화가 꺼진 시간이 이튿날 새벽 2시 반쯤이고 그날 오전 11시 24분쯤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하고서야 경찰이 여성의 휴대전화 기지국 조회를 통해 사실상 납치 피해자로 특정한 만큼 경찰의 늑장 대응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정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학교 폭력 전력을 대입 정시에도 반영을 하고 지금까지는 수시 까지만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돼 있었거든요. 여기 덧붙여 보존 기간 또한 늘리는 건데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취업 때도 학폭 전력이 반영될 수 있게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부의 공식 대책은 이달 중에 발표됩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대학별 2023학년도 입시 요강입니다. 대다수 대학이 정시 전형에서 수능 점수만 100% 반영합니다. 일부 대학에서 학교 폭력 기록을 감점 요소로 반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반영되는지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학교 폭력 기록을 대입 수시 전형은 물론 정시에도 반영하고 보존 기간도 늘리겠다. 당정이 내놓은 학교 폭력 피해 근절 대책의 핵심 방향입니다. 그동안 대학 입시에서 학교 폭력 전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데다 불이익도 크지 않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폭력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때까지 늘리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학교 폭력의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학생 보호와 즉시 분리 조치 강화, 교권 확대, 인성교육 활성화 계획도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입시 전형이 대학별로 다른 데다 학교 폭력 기록 적용에 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좀 경미한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연 대학에서 정시에서조차도 어떤 당락을 뒤바꿀 정도로 영향력 있게 어떤 그 감점을 줄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지켜볼. 정부는 이달 중에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공식 발표하고 관련 입법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도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가 다음 달 전라북도에서 열립니다. 올림픽에 버금가는 대회라고 홍보했는데 실은 1인당 많게는 25만 원씩 돈을 주거나 참가비 면제 조건으로 참가자를 모집한 거였다고 지난번에 단독 보도해드렸죠. 어쨌든 이렇게라도 모아서 10,000명을 넘겼다는 참가자 수도 가짜였습니다. 해외 참가자가 적어 사실상 동네 잔치가 돼버렸는데 예산은 2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참, 이전 대회는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돈 13억 원으로 이 행사를 치렀다고 하네요.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참가자는 11,325명, 역대 최대 규모라며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MBN이 입수한 조직위원회 내부 자료에는 참가자가 8,320명입니다. 도의회 등에서 참가자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자 숫자를 부풀린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오면 대회를 일단 잘했다 평가를 받기 때문에 어느 주최 측이든 다 그런 욕심이 있긴 있는 거예요. 이마저도 1인당 많게는 25만 원씩 돈을 줘가며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또 12만 원인 참가비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조직위원회 직원들을 시켜 주변인을 끌어모았습니다. 대회 예산은 75억 원에서 165억 원으로 늘었다가 최근 198억 원으로 또 증가했습니다. ING 임원들 오는 의전 문제까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그걸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해외 참가자는 관광 패키지로 모집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4,000명이 넘는 외국인이 참가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는 2,000명에 불과했습니다. 26개 종목 가운데 외국인 참가가 아예 없거나 10명 미만인 종목이 7개나 됩니다. 도의회에 보고 안 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 그 전문위원실 과장도 이제 알았다. 몰랐다는 거야, 아무도. 전라북도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대규모 생활 스포츠 대회라며 거창한 의미를 부여했지만 실상은 딴판이었던 겁니다. 대회의 성격이 너무 지나치게 좀 크게 생각하는 그런 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말레이시아는 우리 돈 13억 원으로 1회 대회를 치렀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모처럼 전국에 반가운 단비가 내렸죠. 하지만 비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주에는 강풍이 불어 항공기와 여객선이 무더기 결항돼 버렸거든요. 낮까지도 바람이 잦아들지 않아 승객들은 대체편을 구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했습니다. KCTV 김지우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항공사 발권 창구 앞에는 결항 상황과 대기표를 문의하려는 승객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길어지자 아예 공항 바닥에 자리를 잡은 승객들도 적지 않습니다. 제주와 다른 지역으로 가는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되면서 도민과 관광객들은 최대한 빨리 대체 항공편을 구하기 위해 공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하는 급변풍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되면서 출도착 22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강한 바람이 예보되자 항공기 170여 편의 운항이 사전에 취소됐고 낮까지도 기상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결항편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오전 비행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문자가 와가지고 좀 시간이 연장된다고 했는데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 오늘 꼭 가야 되는데. 다행히 오후 들어 공항에 내려진 급변풍과 강풍특보가 해제되면서 항공기 운항이 점차 정상화됐습니다. 각 항공사는 공항에 발이 묶인 승객들을 수송하기 위해 국내선 26편을 임시 증편했습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바닷길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추자와 전남 완도, 우수영을 잇는 여객선이 결항됐으며 제주도 본섬과 가파도, 마라도를 오가는 소형 여객선 운항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미국 국빈 방문 때 우리 대통령으로는 10년 만에 미 상하원 앞에서 합동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미 의회의 관심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이번 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를 찾아 연설을 진행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을 접견한 맥콜 미 하원 외무위원장이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윤 대통령은 역사적인 연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에 미 의회 의사당 연단에 서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미 현지 시각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윤 대통령은 다음 날인 27일 의회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 동맹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뜻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발표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규정에 따라 우리 기업이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 것을 환영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미 의회의 각별한 관심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은 역대 6차례 있었으며 이승만,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빈 방문 때,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실무 방문 때 연설을 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까지도 여야는 근로시간 개편안과 인사검증 체제를 두고 맞붙었습니다. 너무 긴장해서일까요? 독도가 우리 땅 맞냐는 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한덕수 총리 답변에 순간 회의장이 술렁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 독도는 우리 땅. 죄송합니다. 절대로 일본의 우리 땅 맞죠? 아닙니다. 예. 계속되는 한일 관계 질문에 실수로 답변했다가 바로 잡은 겁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던 정순신 변호사 검증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하면서도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같은 시스템이라면 반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보시는 눈높이에서는 부족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것은 시정하고 잘 앞으로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장관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럼 또 사과하면 끝납니까? 국민의힘은 주 69시간제 논란이 일었던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극단적인 가정을 통해서 최대 69시간이라고 한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최대 85시간제, 독일 같은 경우 60시간, 미국과 영국은 제한이 없습니다. 정부 역시 민주당의 대한민국을 과로사회로 내모는 정책이라는 비판은 대단히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내일 오염수 방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합니다.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알리겠다는 취지지만 만나지 않겠다는데도 일본 정치인과 도쿄 전력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는 것이니만큼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은 선거용이다. 일본 극우가 독도 오는 전략과 동일하다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이 주한 일본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나미오카 다이스케 경제공사와 면담을 한 대응단은
오염수 안전성 검증에 대한 주변국들의 참여와 동의 전까지 방류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를 우려하는 대한민국과 주변의 사정 역시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할 것을 요청을 좀 드렸고요. 내일부터는 사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도쿄에서 시민사회와 원전안전 전문가 그룹과 면담한 뒤 모레 후쿠시마로 이동해 지방의원과 원전 노동자 등을 만나고 오염 현장도 직접 방문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한 도쿄전력과의 면담이나 유력 정치인과의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 요청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없는데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국민의힘은 민생을 내팽개친 매국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행보는 국격을 바닥으로 내팽개치고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팽개친 주요 인사들과의 만남이 불발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실익 없는 방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응단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여당은 요즘 최고위원들의 막말에 곤욕을 치르고 있죠. 어제 제주 4.3 사건 기념일은 다른 기념일보다 격이 낮다라고 해서 결국 한 달간 공개 활동을 중단한 김재원 최고위원에 이어서 오늘은 조수진 최고위원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양곡관리법 대안 차원에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논의했다고 언급한 건데요. 조 의원은 아이디어를 소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장 여당 내에서도 황당하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김기현호 당내 첫 특별위원회인 민생특위에서 위원장을 맡은 조수진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내놓은 발언입니다.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논의한 적 있다는 겁니다. 당장 당내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갈수록 태산이라며 밥 한 공기로 부족하니 밥 많이 퍼담기나 두 공기 먹기 운동이 논리적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 그냥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이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한 뒤 내놓을 대안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신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경박스럽다, 막말에 가까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당 지도부 좀 신중하시기 바라고. 조 의원은 SNS를 통해 발언의 진위를 왜곡해 선전선동을 벌이는 데 대해 유감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쌀 피자 만들기 캠페인을 펼친 일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정치권 소식 한 발 더 깊게 들어가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김순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 취재진 앞에서 격분했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한 언론은 단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평가, 즉 PPAT를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이 PPAT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해 6일 지방선거에서 첫 적용했는데 네네. 국회의원 후보자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에요? 네네. 그런데 김 대표 이와 관련해 취재진에게 헛소리를 떠는 사람을 색출해 엄중 조치하겠다. 누가 장문을 하고 있느냐며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평소에 왜 양반이다, 뭐 선비다 이런 말까지는 아주 온화한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이례적이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거친 반응은 당 지도부의 일원인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설화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태용호 최고위원은 4.3 사태가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말해 유족의 반발을 샀죠. 김재훈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수록 반대한다. 정강훈 목사가 우파를 통일했다. 4.3 추념식은 3.1절보다 격이 낮다는 등 잇따라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하루 만에 조수진 최고위원의 밥 한 공기 발언이 나온 건데 당내 의원들 사이에선 김 대표가 당 장악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아까 그 말씀하신 것을 아예 없애겠다, 뭐 아니다 그런 말은 안 했다. 이건 다 없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던데 이건 뭡니까? 네, 문제의 발언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하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감옥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우선 이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총선에서 국힘이 지게 되면은 레임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차기 정권을 야당한테 다시 이제 뺏길 거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무탈하겠습니까? 아마 감옥 갈 것 같아요. 이 같은 발언에 국민의힘은 선거를 인민재판으로 보느냐 극단적 대결 정치에 기름을 붓는 최악의 망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직 대통령 부부를 감옥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사 갔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송파구로 이사를 갔다는 말이 좀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네, 말씀하신 대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는 송파갑에서 출마를 준비한다는 것인데 한 장관은 오늘 취재진과 만나 해당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송파구 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저와는 전혀 무관한 건데 제가 최근에 재산 등록했잖아요. 거기 제 집 주소 나오잖아요. 예, 당연히 아닙니다. 이 해명이 출마설을 일축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여전히 여권 일각에선 총선 출마를 바라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한 장관이 신선한 인물로 총선에 좋은 카드이지만 본인의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의 바람이 소문이 됐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김순철 기자와 정치톡톡 함께했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체코에도 한국형 원전 수출을 못하게 되는 걸까요? 한국 수력 원자력이 미국 정부의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했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미국 정부가 자국의 수출 통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문제를 삼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독자적 원전 기술을 수출하는데 미국 정부의 허락을 꼭 받아야 할 의무는 없죠.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수자력원자력은 지난해 12월 미국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 사업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특정 원전 기술을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수원의 정보 서류를 반려했습니다. 미국 법인을 통해 수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국 법인은 원전 기술 업체인 웨스팅하우스사로 한수원이 유럽으로 한국형 원자로를 수출하려고 하자 지난해 10월 미국 법원에 지적재산권 소송을 낸 곳입니다. 한국 원전 기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미 웨스팅하우스사와 합의하지 않는 한 체코 원전 수출이 막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미 에너지부에 제출한 서류는 수출 신고서가 아니라 단순한 정보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APR-1400 기술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원전 모델로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와 관계가 없기에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수원은 이번 반려 조치와 관계없이 체코 원전 수출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한미 관계를 고려해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협의 방향으로 지금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소송이 결론나지 않는 한 미국의 제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우리의 원전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N 뉴스 안병기입니다.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월 15만 정도를 쓴다고 하죠. 거기다 혹 반려동물이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부가 이르면 연말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붙는 10%의 부가세를 면제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집사들 부담이 조금은 덜어지겠죠.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애견 카페. 반려견들이 사람을 보고 반가워합니다. 반려견들은 사람보다 약하고 병도 잘 걸리다 보니 진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피부병이나 귀병, 눈병, 배탈 등으로 동물병원을 찾으면 5만 원은 기본, 약까지 타면 10만 원은 내야 합니다. 월급을 받으면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는 항상 강아지 그 적금을 또 따로 들어요. 좀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 신용카드를 또 쓰거나.
따로 병이 없더라도 매년 건강검진과 5종류의 예방접종을 해야 하고 한 달에 한 번 신장사상충과 진드기약도 먹여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한 번에 30만 원, 예방접종은 13만 원, 심장사상충과 구충제는 5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보장 범위가 제한적인 데다 진료비도 제각각이어서 가입률이 1%도 되지 않다 보니 반려인들의 부담이 큽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붙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다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울 만큼 인구가 늘어난 것도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선 부가세 면제뿐 아니라 표준 수가제 도입과 펫보험 등 구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났던 배우 김세론 씨가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생활고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나는 생활고를 호소한 적이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서울 신사동에서 배우 김세론 씨가 만취 상태로 몰던 차량이 변압기를 들이받았습니다.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는데 한동안 인근 가게 50여 곳의 전기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나온 김 씨.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거는 아니고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입니다. 피해자에게 보상도 마쳤고 반성을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되고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가 긴 점 등을 들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 대부분을 마친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사건 사고와 사회 이슈를 살피는 사회기자임 한범수. 정태용입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100원은 요새 길에 떨어져 있어도 안 줍지 않아요? 그때였으면 이거 사 먹으려고 주었을 겁니다. 100원. 언제 뭘 100원에 사 먹어요? 영상부터 보시죠. 네. 뭐 중국집이네요? 바로 저겁니다. 자장면 한 그릇 평균 가격이 1970년도에 불과 100원이었습니다. 지금 짜장라면 하나 먹는데 거의 1,000원 정도 하지 않나요? 네. 그때는 어쨌든 이랬다는 거잖아요. 50년 전에. 네. 현재 자장면 평균 가격은 6,3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60배 정도 올랐죠. 그렇네요. 아직도 대중적인 음식이긴 한데 옛날만큼은 아닙니다. 껑충 튄 짜장면 가격, 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물가가 너무 비싸, 너무 올랐어. 모든 물가가 다. 그때 비해서는 지금 모든 물가가 오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만큼 물가 오르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최근 들어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지난 5년 새 가격 상승폭은 약 27%나 됐고요. 공급망 위기로 인해 식자재 가격이 뛰어 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건비는 자금 올라가고 들어올 때마다 재료가 틀려요. 양파도 그렇고 최고 비싼 거는 양파죠. 소비자 부담을 줄이려고 0.5인분 파는 자장면집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그릇에 2,000원, 3,000원 정도 하게 되겠죠. 네.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줄 것 같습니다. 마음 편하게 자장면 한 그릇 할 수 있었던 시절이 그립네요. 한편으론 자장면 가격으로 물가 상승 추세 이렇게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곧바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합의금을 줬는데 배상까지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상황이에요?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다친 남성의 얘기입니다. 궁금한데요? 지난 2015년 2월 충북 충주의 한 목욕탕을 찾은 A씨. 안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등뼈는 골절됐습니다. 그래서 합의금 받았다는 거고요. 900만 원 합의금 받고 앞으로 소송 걸며 문제 삼지 않겠다는 약속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배상금까지 받게 된 거죠? 목욕탕 손님 A씨 4년 뒤 영구 장애 판정받았습니다. 그게 억울했던지 손해배상까지 뒤늦게 청구한 겁니다.
목욕탕 주인이 호락호락하게 들어주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상 손님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상황 종료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법정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손님 A씨 편을 들어줬거든요. 어떤 근거였죠? 네, 영구장에 받을 줄 알았으면 900만 원에 합의했겠는가. 비누 거품이나 물기 방지하는 시설도 당시에 없었다라고 봤습니다. 네, 약속 그 자체가 한마디로 절대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다만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손님에게도 3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이후에 뒤늦게 후유증이 나타나면 추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몰랐던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당하고 오랫동안 후유증 겪고 계신 분들도 한번 참고할 만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인왕산도 남직원만. 서울에 있는 인왕산이죠. 맞아요. 무슨 일인가요? 최근에 일단 산불 크게 났던 건 아시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대형 산불이었다 보니까 당시 경찰부터 군인까지 동원된 인력도 참 많았는데 이 중에는 구청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뭐 재난이니까 공무원들도 비상 소집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뭐 남직원들만 동원해서 문제가 됐나 보죠? 네, 이게 그저께죠. 대전에서 산불로 비상 소집을 했다가 여직원만 돌려보내는 일이 한번 있었거든요. 성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인왕산 산불 때도 비슷한 일이 생겼던 겁니다. 자세히 조금 더 알려주시죠. 네, 화재 다음 날 새벽 잔불 확인을 하기로 했는데 남자 직원들만 나오라고 사전 공지를 한 거죠. 문자군요. 네. 인왕산이 산세가 좀 험하거든요. 배는 등짐이 한 20kg 이상 되고요. 이미 좀 경험을 해봤던 직원들이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럼 여직원들은 화재 당일이나 다음 날이나 뭐 분란 기간 동안 아예 안 나온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제가 화재 발생 당시 마침 직접 취재에 갔었습니다. 남녀 모두 현장에는 다 나와 있었어요. 다만 남직원들 위주로 산에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네, 뭐 여직원분들이 놀고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차별이란 오해 소지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아이는 줄고 있는데 이상하죠? 아동 패션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귀해져서인지 아이 한 명을 낳으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삼촌, 지인 등등 주변 사람들이 다 지갑을 연다는 10포켓 트렌드 때문인데 35만 원짜리 티셔츠, 60만 원짜리 원피스가 사이즈가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더 비쌀수록 잘 팔리는 과시 소비가 아동 시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귀해진 요즘 부모와 조부모부터 친척, 지인들까지 아이를 위해 지출하는 10포켓 시대가 됐습니다. 초등학생 조카를 위해서 이번에 가방을 하나 선물해 줬던 것 같아요. 15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 돈이 전혀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소비자층이 넓어지다 보니 아동복 매출은 매년 상승 중인데 그 중심에 고가품들이 있습니다. 계속된 저출산 기조에도 올해 백화점 3사의 아동 명품 매출은 20% 넘게 늘었습니다. 티셔츠 한 장에 35만 원, 원피스도 60만 원대부터 180만 원대까지.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인기 사이즈는 품절입니다. 이 상품은 지금 180만 원 하거든요. 여기 원래 사이즈가 없었는데 저희 돈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500만 원 상당의 유모차도 석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몇 달 기다려야 되는지? 저희 지금 이제 4월이니까 3달 정도? 비싸도 잘 팔리니 가격을 더 올리기도 합니다.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 이번 주에 가격 때문에 조금 있어요. 한 5만 원 정도 좀 모르는 거예요. 과시를 위한 소비라는 배블런 효과가 아동 시장까지 번졌다는 분석입니다. 아이에 대한 어떤 아낌없는 투자, 부모들의 만족도라든가 남들한테 보여주고 과시하는 그런 심리를 전략적으로 악용 여지는 충분하게 있다고 보는 거죠. 좀 더 좋은 걸 찾는 부모 마음은 당연하지만 사회적 위화감 조성이라는 부작용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요즘 예년에 비해 덥다 싶었는데 수치로도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월, 그러니까 그 기온이 1973년 기상관측 이래 같은 달 기준 가장 높았거든요. 벚꽃이 일찍 피고 일찍 져서 벚꽃 없는 벚꽃 축제가 열리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벚나무에 개화를 알렸던 왕벚나무에 벚꽃이 졌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벚꽃이 만개했지만 일찍 폈던 만큼 떨어지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지난달 높은 기온으로 인해 서울은 역대 두 번째, 부산과 대전 등 주요 도시는 역대 가장 빨리 벚나무가 개화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은 9.4도로 평년보다 3.3도 높아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일주일 전쯤 지난달에 더워서 반팔을 입고 다녔습니다. 날씨가 생각보다 많이 더워서 반팔을 입고 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수영장도 가고 싶고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고 싶었어요. 기상청은 인도양과 서태평양의 활발한 대류 현상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두 바다에서 상승한 기류가 폭넓은 고기압성 흐름을 만들어 아시아 대륙에 맑고 일조량이 많아져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라시아 전역에 기온은 높아지고 강수량은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7일에서 11일 5일 동안은 중국에서 따뜻한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기온을 최대 9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기록적인 더위는 비가 그친 뒤에 큰 폭으로 꺾입니다.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추워지겠는데요. 특히 7일과 8일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이에 따라 7일 아침 기온은 전국적으로 전날보다 2도에서 7도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대한 기소는 엄청난 선거 개입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입막음용으로 돈을 준 혐의는 2건이 더 늘었는데 검찰이 적용한 34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되면 최대 136년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더 뭉치고 있는데 정치 양극화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매한가지인가 봅니다. 송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등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1시간가량의 기소 인부 절차를 마치고 플로리다로 돌아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에 출마하려는 자신에 대한 엄청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only crime that I have committed is to fearlessly defend our nation from those who seek to destroy it.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34개의 기업 문서 조작 관련 내용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여기에는 성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류의 새로운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The charge is falsifying business records. The charge requires, as I specified, criminal conduct that was concealed. One of the concealed crimes we allege is New York State election law. 혐의 34개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장 징역 136년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음 공판은 12월 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투쟁과 선거운동을 일체화하면서 미국의 분열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Not every day for Donald Trump, but today's a little bit special. It says Trump or death. He has really done an injustice to our country. I think that no one is above the law.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 박해를 주장하며 공격 대상으로 삼는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내면의 성과 생물학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가 법적으로 성별을 바꾸려면 외부 성기 같은 것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별 정정을 해주지 않죠. 상황에 따라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수술을 강요받는 겁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대 중반인 트랜스 남성은 학창시절 교복 치마가 입기 싫어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자살 시도만 2차례, 주민등록증에 2라는 숫자는 철저히 숨기고 남자로 사는 삶을 언제 들킬지 몰라 늘 불안했습니다. 이 트랜스 남성은 법원에 성별 정정을 신청했지만 계속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절제하고 자궁을 적출했지만 외부 성기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기저질환 탓에 의사는 수술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자로 태어났는 게 그냥 저주 같아요. 그냥 수술 받다 죽더라도 할 건데 이제 그거 하나만 내 죽을 때 남자로서 죽는 거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지난 2월 15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선 정신적 요소가 성정체성 판단의 근본 기준이라며 이례적인 판결을 내놨습니다. 성별 정정을 위해 성기를 바꾸는 수술이 필요 없다는 건데 관련 논문까지 낸 담당 판사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해가 깊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원에선 대법원이 2006년에 정한 생식 능력 상실과 외부 성기 수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병원에서도 젠더 클리닉을 열어 성확정 수술을 하지만 이를 강제해선 안 된다고 의료계는 지적합니다. 워낙 혈액순환이 좋은 부위다 보니까요. 다시 재건을 하고 적출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출혈은 많이 나는 수술입니다. 큰 수술이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가혹한 성별 정정 요건을 완화하라고 권고하는 만큼 국회에서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포함해서 정신과 진단도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떤 판단도 없이 이제 개인의 어떤 신청만으로 바꿔주는 걸로 허용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아르헨티나가 최초로 그런 법을 만들었고 최근에 스페인에서도 이제 동일한 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성확정 수술은 물론 호르몬 치료까지 의학적 관리 비용은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트랜스젠더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일반 국민이지만 정부는 생명과 직결하지 않은 문제라며 보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가운데 자살 시도를 한 경우는 48%로 절반에 가깝습니다. 우울감이라든가 아니면 자살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성별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호르몬 치료라든가 수술 치료는 굉장히 의학적으로 아주 필수적이라고. 내면의 성별과 외부로 보이는 모습이 다른 탓에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트랜스젠더는 25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서울시가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동 일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기간을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주택이나 상가,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강원도 인제군과 MBN은 오늘 오후 서울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업무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최상기 인제군수와 이동원 MBN 대표는 인제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MBN 프로그램 나는 자연이다 IP 사업 확장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밝은 곳에서 갑자기 어두운 쪽으로 향할 때 일시적으로 눈앞이 보이지 않는 플리커 현상. 특히 고속으로 질주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터널에 진입하거나 빠져나올 때 그 밝기 차이로 대형 사고가 나거나 아찔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터널에 주황색 나트륨 램프를 쓰고 입구 쪽엔 더 많은 등을 달아 눈부심을 줄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터널에서 빠져나가자마자 갑자기 진출로가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가장 고속으로 주행해야 하는 맨 왼쪽 1차로 쪽으로 말이죠. 실제로 이런 도로가 광주광역시 지산 IC에 만들어졌습니다. 주변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며 만든 이 IC는 애초 다른 곳처럼 맨 오른쪽 하위 차선으로 빠져나가게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소음, 분진 피해가 있을 거라는 민원에 중간에 바꾼 겁니다. 3년간 77억 원을 들여 2021년 11월에 공사를 마쳤지만 아직까지 개통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못 쓸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5개월간 진행한 교통사고 예측 및 위험도 평가 결과 사고 위험이 일반 진출로보다 무려 14배 이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진출 실패율은 무려 40%에 달했습니다. 여길 다니는 차량의 거의 절반이 길을 찾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다는 얘기입니다. 광주시가 이걸 모르고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터널 진출 시 최소한 675m의 거리를 두고 진출로를 만들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긴 70m밖에 안 되죠.
제한 속도가 90km에 이르는 고속화도로에서 차들이 제기를 찾지 못해 허둥대거나 갑자기 속도를 줄인다면 대형 참사의 위험이 클 건 뻔합니다. 광주시는 지산 IC 개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다른 활용 방안을 찾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를 지어서 차량 통행에 쓰지 않으면 여기에 농사지은 고추, 참깨라도 널어 말리겠다는 걸까요? 광주시는 이제 감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설계가 나왔는지 밝혀질까요? 글쎄요. 세금 대주는 국민은 또 복장이 터집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돈 들여 사람 잡겠네. 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비리 축구인에 대해 기습 사면을 발표했다 철회까지 하는 촌극을 빚어내자 후폭풍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사면 대상자 100명의 명단이 공개됐는데 승부 조작뿐만 아니라 뇌물, 폭력 등으로 제명이나 무기한 자격 정지를 받은 선수들에게까지 면죄부를 주려 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작성한 사면 대상자 100명의 명단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48명은 승부 조작 사태와 연루된 관계자들인데 당초 알려지지 않은 나머지 52명도 공개됐습니다. 52명은 금전 비리는 물론 선수 심판에 대한 폭력 사례로 중징계를 받은 인물들입니다. 경기 출전을 고의적으로 포기한 선수는 물론 지도자 자격증 없이 팀을 이끈 사례, 또 대학 선수단 학부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감독부터 협회 내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사례까지 다양합니다. 이런 비리로 중징계를 받은 선수들을 기습 사면하고 면죄부를 주려 했다는 비난이 일자 부회장단과 이사진이 사퇴까지 했지만 축구협회에 대한 쇄신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돈 없는 제 식구 감싸기의 재발을 방지를 위해서 규정 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고 대한축구협회도 황골 탈퇴 수준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를 약 20개월 남겨둔 정몽규 회장의 거취 역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끊이지 않는 비난 여론과 협회 구성원 대다수의 공백으로 축구협회가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식목일이자 절기 청명인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 보시면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의 비는 모두 그쳤는데요. 전국적으로 바람이 꽤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보 현황입니다. 전남 남해안과 영남 해안, 부산 울산 지역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순간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경남 지역에 5에서 40mm,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그 밖의 전국으로는 5mm 안팎의 다소 약한 비가 좀 더 내리겠습니다. 기온도 떨어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 낮 기온은 12도에 그치겠고요. 모레 아침 기온은 6도까지 떨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이 12도, 춘천 13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13도, 창원 17도에 그치겠습니다. 모레 아침부터는 다시 맑아지겠고요.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